2019년 11월 5일 하와이에서 한 커플이 결혼식을 올려요. 이 남녀는 나이가 조금 있는 중년이고요. 둘 다 재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하객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뭐 하객 없이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은 부를 법하죠. 또 이 신부에겐 어린 아이들도 있거든요. 7살 아들이랑 16살 딸. 왜 이 아이들은 엄마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 커플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기자들이 신부에게 막 질문을 해요. 로리,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근데 신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묵묵부답. 오늘 이야기는 등장인물도 많고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사건도 긴데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다양한 트루크라임 스토리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리 데이빌은 1973년 6월생이고요.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에서 태어났어요. 5남매였는데 그 중에 넷째였습니다. 큰언니가 있었고 오빠 2명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로리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이었어요. 여동생이랑 같이 댄스도 배우고 둘이서 치어리더로 활동도 합니다. 스포츠도 좋아했는데 로리의 엄마가 교회에서 소프트볼 팀 코치를 했었대요. 그 팀에서 투수로 경기를 뛰기도 했어요. 또 로리는 화려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 외모도 꾸미고 옷도 좀 차려입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나중에 직업도 헤어드레서가 되는데 이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추천해주고 너무 예뻐요 막 이런 게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로리의 집은 독실한 몰몬교 신자였어요. 간단하게 이 종교를 설명해 드리면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 알려드릴 거고 이 종교 이야기가 되게 예민하고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몬교의 정확한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LDS라고 해요. 이 종교의 교리가 적힌 북 오브 몰몬이라는 책 때문에 사람들이 몰몬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1830년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아직 200년이 안 된 종교예요. 이 기독교에서 뻗어나온 신흥 종교인 거죠. 몰몬교는 교회나 성당처럼 성직자가 없어요. 목사님, 신부님 따로 없이 평신도들로만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들은 있어요. 대신에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교회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본업이 있고 자기 할 일 하고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술이랑 담배, 약을 금지하는데 이런 건 개신교랑 비슷하죠. 게다가 뭐 커피도 안 되고 홍차랑 녹차도 마시면 안 된대요. 원래는. 근데 로버트 할리는 몰몬교 선교사였다는데 왜 몰몬교는 설립 초기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실제 50년 동안 이 일부 다처제를 해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몰몬교를 박해하고 비난하니까 결국엔 공식적으로 이 제도는 폐지가 되었어요. 현재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몰몬교 신도가 미국에서만 670만 명이고요. 세계적으로 1,700만 명이에요. 이 정도면 작은 나라의 인구쯤 돼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기독교 종파고 개신교, 로만 카톨릭, 유대교, 그 다음으로 몰몬교인데 최근에는 거의 유대교랑 그 인구가 그 신도 수가 비슷하다고 해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정재계의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도 이 몰몬교 신자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사건들이 미국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몰몬교가 자주 등장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시 로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헤어드레서로 일하던 로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1992년도에.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로리 아직 어리다. 18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냐. 조금 있다가 한 1년만 있다가 결혼해라. 라고 권유를 하는데 로리는 이 부모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 집을 나가서 이 남자랑 결혼식도 올리고 가족들 아무도 초대 안 하고 남자 식구들만 모인 상태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그랬던 걸까요? 이들은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해요. 애는 없었어요. 1995년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로리는 두 번째 결혼을 해요. 남편 넘버 2.
이땐 아이도 생깁니다. 콜비라고.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이 로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흡족해 하진 않았어요. 이 손주가 생겼는데도 별로였대요. 로리는 2년 만에 다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 세 번째 남편 조셉과 결혼을 해요. 이 아들 콜비는 로리가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로리는 아이들을 많이 빨리 낳고 싶어 했어요. 이 몰몬교가 또 다산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더 결혼에 집착했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재혼 1년 만에 딸 타일리가 태어납니다. 당시 로리가 23살 때였는데 한참 그 로리의 미모가 빛을 발할 때였어요. 이때 사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요. Wheel of Fortune이라고 게임쇼에 나가서 저에겐 원더풀 남편이 있고요. 뷰티풀한 두 아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7살 콜비와 1살 타일리예요. 우리 가족은 3,6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들었다고 자랑도 하고 24살 땐 미세스 텍사스 페전트라고 미인 대회에 나가요. 비키니 입어야 하니까 몸매도 탄탄하게 관리하고 나갑니다. 로리는 자신감이 넘쳤고요. 당당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회에서도 침착하게 말도 잘해요. 좋은 아내, 일 잘하는 직원, 현명한 엄마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전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죠. 심사 때 자기를 폭탄이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마치 자신의 인생의 복선 같았어요. 로리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라면서 열심히 꾸준히 해왔는데 세 번째 남편 조셉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조셉이 로리의 아들 콜비를 학대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이 일로 부부가 싸우다가 결국 4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후에 조셉의 학대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부 사이엔 양육권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첫째 아들은 로리가 전 남편 사이에 낳았지만 둘째 타일리는 조셉과 낳은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양육권은 주장을 하는데 일단 로리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하지만 몇 년 동안 이 타일리의 양육권 때문에 계속 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로리의 작은 오빠 알렉스가 관여해요. 이 알렉스는 로리보다 5살 많은 오빠인데 직업이 만화 성우를 하거나 스탠딩 코미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연예계에 열망하고 있는 연예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과는 조금 다르게 알렉스는 좀 엉뚱한 면이 있었고요.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느낌? 사람들하고 잘 섞이질 못했대요. 알렉스는 이 여동생 로리를 지극히 아꼈는데 로리가 뭐 도와달라고 하면 항상 나서서 오빠가 해줄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누가 너 괴롭혀? 누구야? 그 중에 하나가 로리랑 양육권 분쟁 중인 조셉을 그냥 혼꾸녕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하고 2년이 지났어요. 이 조셉의 집에 알렉스가 찾아가요. 가만히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뒤에 조셉이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알렉스가 그를 무참히 폭행합니다. 이 알렉스도 키가 크고 한덩치예요. 근데 맨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려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테이저건으로 쏴서 조셉을 기절시켜 버립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이 일로 알렉스가 체포되는데 이게 왜 그랬냐 경찰이 물어보니까 내 조카 콜비를 학대해서 그랬어요. 분명 조셉은 이 콜비에 대한 학대 혐의를 벗었거든요. 증거가 없다고. 근데 이 알렉스랑 로리 이 두 남매는 우리 아들, 우리 조카를 조셉이 학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당연히 이 일로 징역을 살고 나옵니다. 이 사건은 로리의 오빠 알렉스가 좀 폭력적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계기였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뭐 아무 데서나 테이저건을 쏘진 않죠. 이 시점에 로리는 또 재혼을 했어요. 3번이나 실패했으면 조금 쉴 법도 한데 남편 넘버 4 찰스 2006년도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로리 부모님은 로리가 만나는 남자들, 결혼하는 남자들마다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찰스는 최고다. 너무 완벽하다라고 말했어요. 찰스의 직업이 파이낸스 파트너였는데 한 달에 2만 불, 한 2,5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애리조나주의 이 큰 저택에서 이 가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찰스도 이혼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이도 둘이나 있었는데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었고 뭐 대신 주말이나 방학 되면 한 번씩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또 전 와이프랑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찰스는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로리의 제안으로 몰몬교로 개종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결혼했고 이제 부부니까. 부부는 로리가 데려온 아이들, 이제 콜비랑 타일리를 키우는데 콜비는 조금 살다가 사춘기가 됐을 때 가출해버립니다. 더 이상 엄마가 재혼하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대요. 이후에 로리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안 생겨. 결국 결혼 7년 만인 2013년에 1살짜리 아기 JJ를 입양합니다. 이 JJ의 이름은 원래 조슈아 잭슨 멜로우인데요. 줄여서 JJ라고 불렸어요. 참고로 이 아기는 남편 찰스 조카의 아들이었어요. JJ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찰스 누나의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완전체로 애리조나에 잘 정착합니다. 로리와 찰스 부부, 딸 타일리, 입양한 아들 JJ. 그리고 로리의 오빠 알렉스가 이 가족들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여전히 여동생이랑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 동생이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자상한 오빠였습니다. 이 가족은 부유했고, 집에 막 엄청 큰 수영장도 있고, 저택이었고, 남부러울 게 없는 가족이었어요. 또 로리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다 밝고 막 총명한 거예요. 이 JJ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입양 보내고 나서 한 번씩 손주를 보러 갔는데 로리가 아이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로리, 우리 JJ의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천사 같은 엄마를 만나다니. JJ는 축복받은 아이예요.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어요. 로리와 찰스 부부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요. 2015년도에 로리가 갑자기 어떤 책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채드란 작가가 쓴 Standing in Holy Places라고, 직역하자면 뭐 성지에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책은 시리즈로 여러 권이었는데 채드라는 작가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담아낸 책이었어요. 그리고 채드는 몰몬교 신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이 몰몬교 신자 중에서도 이렇게 정식으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약간 뒤에서 비주류로 활동하는 신도들이 있대요. 그들은 몰몬교에도 나가요, 공식적으로. 정식 신도예요. 근데 자기들만의 교리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밖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집단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체드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몰몬교의 공식적인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뒤에서 약간 사람들과 모여서 다른 그룹을 이루는 그런 교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체드에게 로리가 점점 관심이 생긴 거예요. 2018년에 체드가 진행하는 한 이벤트에 로리가 참석을 해요. 체드 만나려고 간 거예요. 이때 체드는 로리에게 저는 7번 환생한 몸입니다. 고루 7번 결혼도 했어요.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31개의 행성에서 각각 다른 삶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보니 로리는 21개의 삶을 살고 있군요.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좀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혼을 빼앗긴 악마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어둠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체드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종말론이었어요. 선택받은 자 14만 4천 명만 살아남을지어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 어떤 계산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오나 좀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이 몰몬교 창시자가 14만 4천 명의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나 봐요. 그 몰몬교의 성경에도 나오는 문구이고 거기서 가져온 것 같고, 이 숫자의 의미는 12명의 사제들, 과거엔 상징적인 의미를 증폭시키려면 제곱을 했대요. 12의 제곱 144. 여기서 144는 조금 가치가 떨어져 보이니까 여기에 1000을 곱해서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로리는 이런 체드의 설교에 점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절실한 신도가 되었어요. 한 번은 친구가 로리 보고 야, 너 진짜 체드의 슈퍼 팬이 되었구나,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로리랑 체드는 꽤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만난 지 몇 달 뒤에 둘이 팟캐스트에 같이 출연해서 방송도 하고요. 또 로리 남편 찰스가 어디에 출장 가면 로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당신들 뭐 친구도 아니고 둘이 무슨 사이야? 막 수근거렸어요. 그도 그럴 게 체드도 유부남이었거든요.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많았어요. 근데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체드의 종말론을 알립니다. 여러분, 2020년 7월 22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지구는 종말하고 14만 4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러는 동안 당연히 로리와 찰스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어요. 아직 이혼한 건 아니에요. 이게 로리가 체드를 만나고 이 종교에 푹 빠진 게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찰스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하는데 뭐 아직 부부 사이에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일이 터져요. 2019년 1월 28일에 찰스가 출장을 가 있는데 사업할 때 쓰는 은행 계좌가 있었어요. 이게 찰스 계좌예요. 여기서 만불, 1,300만 원 정도가 모르는 계좌로 이체가 된 거예요. 돈이 나갔어. 다음 날인 29일 또 2만 5천 불, 3,200만 원이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찰스는 이거 뭐야? 나 피싱 당한 거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로리한테 연락이 와요. 여보세요? 찰스? 나 로리야. 난 사실 신이야. 예수 재림 때 살아남을 14만 4천 명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당신이 날 방해한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예수님은 2020년 7월에 지구로 오실 거야. 난 영생을 얻었어. 찰스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다. 무슨 소리 하나. 어디 이상한 종교 집단에 가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날 또 로리한테 연락을 받는데 찰스, 당신 애리조나 집으로 돌아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미 시신을 처리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너 찰스 아니지? 악마가 내 남편 찰스를 죽이고 당신이 그 영혼을 점령했어. 넌 악마야. 죽어야 해. 찰스는 갑자기 막 소름 돋으면서 얘가 미쳤구나. 분명 내 비즈니스 계좌에서 돈 훔쳐간 것도 로리가 한 짓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아이들. 이 아이들이 타일리는 16살, JJ는 7살이었거든요. 이 와이프가 이렇게 미쳤는데 아이들을 잘 케어했겠어요? 찰스는 빨리 막 출장 업무 끝내고 다 접고 급하게 애리조나로 돌아갑니다. 근데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고객님, 이 표 취소되어 있는데요? 에? 그럴 리가요. 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로리가 강제로 말도 없이 취소한 거예요. 찰스는 새로 티켓 사서 이제 비행기 타고 애리조나에 내렸어요. 그리고 공항에 원래 찰스가 주차해 놓은 차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찰스 노트북, 뭐 옷이랑 여러 가지 소지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차랑 같이. 로리가 한 짓이었습니다. 찰스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로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집으로 막 빨리 갔더니 아무도 없고 불 다 꺼져 있고 빈집이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로리가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다 가지고 갔어요. 지금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로리의 이상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 뭐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는데 날 죽이려고 협박을 했다. 이런 것도 다 전달을 합니다. 또 이 지역 멘탈 케어 센터에 연락해서 로리를 좀 치료해달라고 청원을 넣기도 해요. 아내가 이상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며칠이라도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이렇게 신고까지 되니까 로리가 경찰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찰스가 저랑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때 로리는 그 이상한 뭐 선택받은 자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경찰은 우선 로리를 풀어줍니다. 대신에 법원에서는 로리 보고 멘탈 케어 센터 가보라고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보냈어요. 이 센터에서 로리는 몇 시간 정도 상담을 받다가 바로 당일에 퇴원을 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일주일 뒤인 2019년 2월에 찰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요? 아내한테 살해 협박 받고 있는데. 빨리 절차 밟고 또 아이들 양육권도 챙겨야죠. 이 친딸이 아닌 타일리까진 아니라도 이 찰스가 직접 입양한 JJ는 찰스가 키우고 싶어 했어요. 본인 누나의 손자였으니까. 이때 변호인을 만나는데 변호사님,
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로리가 정말 절 죽일 것 같아요. 빨리 잘 좀 부탁합니다. 변호인은 이혼 소송하면서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마치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범인은 로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이때 변호인은 그 생명보험금 수혜자 아내로 되어 있죠? 그거 아들 JJ로 바꾸세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찰스는 알겠다고 말하고 천천히 바꿀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이후에 로리는 아이들만 남겨두고 한 2달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최대의 종교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을 잘 돌보던 그런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딸 타일리는 좀비야. 걔 좀비로 변했어. 아니, 누가 자기 딸을 좀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최대의 이상한 종교에서 악마를 좀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딸을 악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 찰스는 이혼 소송을 취하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지인들 말로는 찰스가 롤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이 기간 로리가 했던 말을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딸을 좀비라 그러죠. 남편 계좌에 있는 돈도 훔치고 공항에 있던 차도 훔치고 뭐 자기를 신이라 그러고 어쨌든 찰스는 이혼 소송을 중지하고 로리와는 별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리가 타일리랑 JJ랑 같이 살고 있었고 찰스는 근처에 살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2019년 7월 11일 찰스가 아이들 학교에 태워다 주려고 로리의 집으로 갑니다. 이 집에는 아이들이랑 로리 또 로리의 오빠 알렉스가 함께 있었어요. 이 로리의 3번째 남편에게 테이저건 쐈던 그 오빠 알렉스예요. 그런데 찰스가 도착하고 이 집 안에서 알렉스랑 찰스가 싸움이 난 거예요. 매형과 처남이 다툰 거예요. 얼마 뒤에 알렉스는 총을 가지고 와서 찰스를 쏴버립니다. 가슴에 2발. 그리고 직접 911에 신고를 해요. 제가 사람을 쐈어요. 이건 정당방위였어요. 상대도 무장한 상태였나요? 네.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2사람 뭐 약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그랬나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격분한 사람을 제 평생 처음 봤어요. 디스패처는 알렉스에게 자, CPR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람이 숨을 내뱉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 디스패처와의 통화에서. 그리고 5, 6, 7, 8, 9, 10. 또 들리고. 이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알렉스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무장해서 알렉스를 바로 체포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경찰 바디캠에 담긴 알렉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찰스가 가슴에 총상을 2발 입고 이렇게 쓰러진 상태에 있었고 알렉스가 CPR을 5, 6, 7, 8, 9, 10. 그러면 피가 막 지저분하게 튀고 막 피 비린내가 진동할 거란 말이에요. 이 경찰을 만난 알렉스의 옷이 너무 깨끗해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어요. 또 알렉스는 지나치게 차분해합니다. 찰스가 방망이를 휘둘러서 저 여기 보시죠. 여기 머리에 피 났어요. 저는 정당방위로 너무 무서워서 찰스를 쏜 거예요. 아, 근데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이러면서 보도블럭 위에 앉아 있어요. 알렉스 머리엔 피가 조금 나긴 했는데 그렇게 뭐 육안으로 봤을 땐 큰 부상처럼 보이진 않아요. 한 1.5인치 정도? 그리고 알렉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뭐 총을 쏠 정도였다면 찰스가 거의 미쳐 날뛰면서 방망이를 휘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부상이 없어요. 그냥 머리 요만큼 피 조금 난 것뿐이에요. 나중에 JJ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찰스의 매형이에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찰스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야구했어요. 찰스가 방망이 휘두르면 그 힘이 엄청난데 머리에 고작 저 정도밖에 상처가 안 났다고? 그리고 찰스는 단 한 번도 누구를 폭행한 적이 없는 평화주의자예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당방위로 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자 찰스는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점. 경찰은 뭐 누구 없나요? 경찰입니다.
하고 소리치는데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렉스는 밖에 앉아 있었고 찰스는 사망한 채 누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이 집에는 로리랑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찰스가 아이들 픽업하러 왔으니까 다 같이 이 한 집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집에 없다는 건 일이 터지고 찰스가 죽어가는데 로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JJ 학교 가야 한다고 로리가 애들을 데리고 운전해서 갔어요. 게다가 가는 길에 아침마다 먹는 뭐 버거킹에 치킨 프라이가 있나 봐요. 그것까지 먹이고 JJ 학교에 드랍해주고 로리랑 타일리는 천천히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빠가 죽어가는데 이렇게 외출하는 게 정상이에요? 애들도 총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싸우고 이런 소리 들었을 거고 찰스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그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아이들의 충격도 클 텐데 로리는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준 거예요. 얼마 뒤에 로리랑 타일리가 집에 도착했어요. 경찰이 거기 두 분 거기 딱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 모녀는 너무 태연했어요. 지금 찰스가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도 자기 오빠가 친오빠가 총을 쏜 것도 아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일리는 무슨 죄예요? 얘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뭐 물론 16살이면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지만 그래도 좀 보호가 필요한 상황처럼 보이죠? 경찰은 로리에게 아이디 좀 주시죠? 하니까 네 잠시만요 하면서 막 가방 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주차 딱지 끊는 경찰 만난 거예요? 그리고 로리는 뭐 차에 기대고 그냥 있어요. 성가시다는 듯이.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무슨? 오히려 웃으면서 미소를 지어요. 심지어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게 인사도 해요. Hi, neighbor. Sorry.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나는 뭐 그리스도 재림 때 선택받은 자라서 이런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가? 경찰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당신들 뭐 14만 4천 명에 못 들었죠? 불쌍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에요. 경찰은 알렉스랑 로리, 타일리까지 모두 경찰서에 데려와서 각각 취조실에 앉혀놓고 인터뷰를 해요. 이 셋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찰스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니 방망이로 알렉스를 공격했대요. 둘이 치고받고 싸울 때 로리랑 타일리는 방에 가서 숨었고 이윽고 알렉스가 어쩔 수 없이 너무 무서워서 찰스에게 총을 쐈다고 진술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 알렉스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어요. 이 미국은 정당방위 인정하는 국가죠. 그래도 경찰 수사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어쨌든 아무런 조치 없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람이 죽었는데 풀려납니다. 이날 밤에 로리의 집이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웃음소리 나고 난리예요. 알고 보니 수영장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웃 주민들은 저 집에서 오늘 사람 죽었는데 지금 파티하는 거야? 로리가 정신이 나간 거죠. 이후에 이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롭게 생활을 합니다. 몇 달 뒤에 알렉스는 결혼도 해요. 이 순간 찰스의 죽음을 가장 비통하게 생각한 사람은 변호사. 이 찰스가 살해에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변호인은 로리가 너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의 사망보험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험금이 100만 불이었거든요. 13억 정도? 사실 찰스가 이혼 소송할 때 이 보험금 수혜자를 자기 시스터로 바꿔놨어요. 정말 잘했죠. 근데 로리는 이걸 몰랐어. 당연히 자기가 수혜자라고 알고 있었대요. 나중에 찰스 죽고 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혹시 로리가 이 보험금 때문에 오빠랑 짜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닐까요? 찰스가 사망하고 한 달 뒤에 로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다호 렉스버그로 이동합니다. 이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브리감 영 유니버시티 아이다호가 있는 곳이에요. 지역 주민이 4만 명 정도인데 95% 이상이 몰몬교 신도들이에요. 이거 거의 종교 집단이 도시를 꾸리고 산다고 봐야겠죠? 한 기사에서 렉스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도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종교로 똘똘 뭉친 신성한 도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엔 바로 체드, 그 몰몬교의 비주류를 이끄는 로리가 믿고 따르던 그 교주가 살고 있었어요. 와이프 템이랑 아이들이랑.
그것도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었는데 와이프 태미는 페이스북에 자주 부부의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이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라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아까 물문교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선교사라도 본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대의 본업은 무덤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장례식하고 관 매장할 때 땅 파는 일, 뭐 중장비도 쓰고 삽으로 직접 파기도 하고, 로리는 이 체대를 따라서 렉스버그에 이사 온 것이었어요. 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사할 순 있죠. 이 로리는 아이들 데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종교 찾아서 잘 정착하나 보다 했어요. 이사하고 한 달 뒤인 2019년 9월 8일이었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이 가족이 놀러 온 것이 목격됩니다. 이 로리와 타일리, 또 제이제이, 또 삼촌 알렉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에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타일리는 바로 다음 날부터 목격되지 않았고요. 보름 뒤인 9월 23일에 제이제이도 사라집니다. 이 JJ는 친구랑 집 앞에서 막 초인종 누르면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카메라에 이날 이후로 JJ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인 로리가 아이들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JJ 사라지고 로리는 아들 학교에 연락합니다. 선생님, 우리 JJ 앞으로 홈스쿨링 할 거예요. 더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통보했어요. 이 아이다호 주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킬 수 있나 봐요. 학교에서는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며칠이 지났어요. JJ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애타게 찾아요. 로리의 가족이 아이다호로 이사 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주소는 몰랐어요. 간간히 페이스톡으로 JJ의 근황을 봤었는데 그것도 뭐 한 30초 정도? Hi, how are you?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로리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우리 JJ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 기간 렉스버그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로리에게 딸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죽었대. 로리가 결혼은 여러 번 했는데 아이는 없다고 하던데? 막 이런 루머가 도시에 퍼집니다. 이게 로리가 아이들 데리고 렉스버그로 이사한 지 한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안 그래도 딸 타일리랑 아들 제이제이에 대한 소식이 뚝 끊겼는데 마침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은 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체드는 총 5권의 책을 출간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예수 재림, 종말론, 뭐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 뭐 다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또 체드는 가까운 여성들에게 넌 마드셀라의 와이프야, 막 이렇게 지명을 해줘요. 이 마드셀라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성서에서는 최고령자예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마드셀라의 와이프로 지목했어. 막 이러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녀요. 2019년 9월 9일 최대의 집에서 탁 총성이 한 발 울립니다. 뭐 이웃 주민들은 무슨 소리야? 총소리 아니야? 렉스버그가 치안이 정말 좋은 도시거든요. 이런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으니 주민들도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되니까 최대한테 연락을 했어요. 최대 방금 이거 총소리 아니야? 이거 뭐야? 와이프 태미도 남편에게 물어봐요. 이거 지금 무슨 소리야? 총소리 같은데? 최대는 내가 너구리 한 마리 죽였어. 아우 너무 성가시게 해가지고 그냥 쏴 죽였어. 내가 뒷마당에 잘 묻어둘게.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 최대가 직업이 무덤 파는 사람이니까 이 너구리 무덤을 잘 팠어요. 뭐 돌로 막 이렇게 올려놓고 예쁘게 정돈까지 딱 해놨어. 한 달 뒤인 2019년 10월 9일 최대 와이프 태미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태미가 차를 끌고 집에 와서 주차를 했어요. 차를 딱 대고 내렸는데 어떤 그 스키 마스크를 쓴 남자가 태미에게 페인트 총을 막 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테러 당한 거예요. 태미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 페이스북에 누군가 저를 페인트 총으로 쐈어요. 막 이런 스토리를 올렸는데 용의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고 열흘 뒤에 태미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자연사.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남편에게 가장 먼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아내가 전날 밤에 기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다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형사님, 부검은 절대 안 됩니다. 아내를 2번 죽일 순 없어요.
이렇게 태미의 사망이 의문을 남긴 채로 자연사로 종결됐어요. 이 젊은 여성인데 아무런 지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부검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대는 아내의 사망보험금 43만 불, 5억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했어요. 뭔가 냄새가 나요. 이렇게 태미가 살해 위협을 받고 사망하고 보험금을 남편이 수령하고 이러는 동안 로리의 아이들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2019년 11월에 JJ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연히 아마존에서 누군가 주문을 넣은 이메일을 받아요. 이게 어떤 이메일이냐? 로리가 아마존으로 반지를 한 개 주문했는데 그 주문 내역서였습니다. 여기엔 뭐 반지의 가격, 로리의 집 주소 다 나와 있었어요. 이 JJ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가 어디에 있는 줄 몰랐고 로리의 집 주소도 몰랐거든요. 우연히 이 메일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 로리가 JJ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뭐 PC를 썼는데 뭐 거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었거나 뭐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JJ의 할아버지 할머니 걸 썼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주문서를 보게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로리 여기 살구나. 렉스버그 주소가 여기구나. 알게 됩니다. 찾아가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로리의 집은 빈집이었고 손자 JJ, 뭐 타일리 아무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이때 로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2019년 11월 5일 로리는 하와이에서 남편 넘버 5 체드와 재혼을 합니다. 결혼식 하고 있었어요. 하객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아이들이 실종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로리가 반지를 주문했던 게 바로 이 결혼 반지였습니다. 되게 저렴한 거, 한 5만 원짜리였는데 JJ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반지의 주문서를 봤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최대의 와이프 태미가 살아 있을 때 주문한 거예요. 게다가 이 반지 살 때 결제한 카드 누구 건 줄 아세요? 사망한 전 남편 찰스의 크레딧 카드였어요. 이 더 두 사람의 죽음에 의문이 가죠. 과연 태미는 정말 자연사한 것일까? 찰스는 정말 정당 방위로 알렉스가 쏜 것이었을까? 로리의 재혼 2주 뒤인 11월 26일 JJ의 할머니가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손자 JJ가 엄마 따라서 아이다호로 이사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우리 손자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요청으로 경찰이 렉스버그에 있는 로리의 집을 찾아가요. 근데 진짜 JJ가 없는 거예요. 이땐 로리 부부가 하와이에서 렉스버그로 돌아온 시점이었거든요. 경찰이 물었죠. JJ 어디 있나요? 타일리도 어디 있어요? 제 아들, 딸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우선 돌아가는데 이날 밤에 이제 부부죠. 로리와 체드가 트럭에 짐 싸서 도망가 버려요. 다음날 FBI까지 출동해서 이 로리의 집을 뒤집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빈집이었어요. 이 시점에 로리는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이 사촌이자 친구였던 멜라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멜라니, 혹시 경찰이 너한테 뭔가 물으면 JJ 너가 데리고 있다고 해줘. 알았지? 멜라니는 로리가 수상한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돼? JJ 정말 안전해? 당연히 안전하지. 해피하게 지내고 있어. 너 지금 나를 못 믿는 거야?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나는 너가 걱정돼서 그래. 그냥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보는 것 뿐이야. 야, 그게 걱정하는 거야? 하나도 걱정하는 것처럼 안 들리는데? 나한테 화난 거 아니야? 이 통화는 나중에 공개되는데 어쩌면 로리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멜라니밖에 없다. 내 친구이자 사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멜라니가 막 로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니까 바로 태세 전환. 아, 너 내가 못 믿을 사람이구나. 이 앞서 말씀드린 체드가 주장한 교리 중에 세상의 모든 것은 빛 아니면 어둠이다. 로리한테 멜라니는 원래 빛이었는데 이제 어둠의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폴더 이동. 이 시기 로리는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렉스버그의 한 창고를 빌려요. 이 창고에 로리랑 알렉스처럼 보이는 남자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이 창고는 다 밝혀져요. 안에 뭐가 있었냐면 탄피가 있었고요. 아이들의 자전거, 타일리랑 JJ 소지품이 잔뜩 보관되어 있었어요. 왜 아이들의 소중한 물품을 이 창고에 처박아 뒀을까요? 마치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체드랑 로리는 하와이랑 렉스버그를 왔다 갔다 해요. 뭐 렉스버그에 있으면 경찰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하와이로 도주한 것처럼 보이는데 둘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뭐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날씨 좋은 데서 수영하고 쇼핑하고 아이들이 실종됐는데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2019년 12월 21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JJ와 타일리의 실종을 발표합니다. 경찰들도 뭐 증거는 없어요. 뭐 아이들의 엄마가 우리 애들 안전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이상하니까 실종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때 그 친구 멜라니도 경찰에 진술했어요. 로리가 저한테 자기 아이들 데리고 있다고 경찰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이제 경찰은 로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수사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의 실종, 전 남편 찰스의 사망, 또 체드의 전 와이프, 태미의 죽음까지 확대합니다. 태미의 시신은 매장했었거든요. 다 꺼내서 부검도 했어요. 그 결과 질식사했다. 타살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체드가 부검을 못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 순간 제일 답답한 사람은 JJ의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이들은 2,500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고 우리 손주들 정보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제발 제보 좀 해주세요.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있었어요. 이제 로리랑 체드 부부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기자들이 아이들 어딨어요? JJ 안전해요? 아이들 실종된 거 맞죠?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한 말씀 해주시죠? 부부는 가소롭다는 듯이 막 도망가고 뛰어가고 기자들을 직접 촬영하기도 해요. 이 어디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지? 경찰들은 아직까지 아이들의 실종 관련해서 이 부부가 관여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체포도 못하고 그냥 수사하면서 부부를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2019년 12월 12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어요. 갑자기 로리의 오빠 알렉스가 사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숨을 거둡니다. 이 검시관은 폐에 혈전이 생겼고 고혈압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사로 종결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렉스는 누구보다 로리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히 알렉스의 휴대폰에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쩌면 알렉스가 로리의 전 남편, 찰스를 살해한 살인자인데 그 업보를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로리의 세 번째 남편, 조셉. 이 조셉은 알렉스가 테이저건 쐈던 그 전 남편이에요. 이 타일리의 친아빠죠.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자연사로. 왜 로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연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 것일까요? 로리의 세 번째 남편 조셉, 네 번째 남편 찰스, 오빠 알렉스, 재혼한 남편의 전 아내 태미, 또 두 아이들. 해를 넘기고 2020년 1월 25일이었어요. 렉스버그 경찰은 로리에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당신 앞으로 5일 이내에 타일리랑 JJ 신변을 증명하세요. 안 그러면 체포됩니다. 로리는 경찰 명령 다 무시했어요. 뭐 경찰이 나오라고 하는데 응하지도 않고 뭐 이것도 내가 선택받은 자라서 당당하게 경찰 따위 날 막을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걸까요? 2020년 2월 20일 로리는 하와이에서 드디어 체포됩니다. 로리는 체포되고 나서 3명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서 지긋지긋한 보석금 싸움을 합니다. 원래는 64억 정도로 보석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금액을 뭐 이렇게 저렇게 조율해서 13억으로 낮추는데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에는 실패해요. 법 앞에서 종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3명 중에 2명이 이거 못하겠다고 물러나요. 변호사가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됐겠죠. 이 시점에 경찰은 드디어 로리와 관련된 자들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게 됐어요. 과거의 기록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사망한 알렉스가 죽기 전에 체드의 집에 다녀온 것이 확인돼요. 그것도 새벽 6시. 아침 일찍 무슨 일 때문에 체드의 집에 갔던 걸까요? 이날은 딸 타일리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목격되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기억하세요? 왜 체드의 집에서 총성이 울린 적 있죠? 체드가 아우 내가 너구리 한 마리 죽였어. 묻어주고 왔어. 이랬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 알렉스는 왜 이른 아침에 체드의 집에 다녀왔던 것일까요?
2020년 6월 9일 FBI가 영장을 받아서 최대의 집을 수색합니다. 이때 최대는 체포되지 않았어요. 로리만 구금된 상태였어요. FBI는 최대의 뒷마당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해요. 수사팀은 폴리스테이프 치고 발굴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대요. 이 포크레인으로 막 파는 게 아니라 한 층 한 층 고고학자가 유물 발굴하듯이 조심스럽게 땅을 팠습니다. 얼마 안 가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여기 모인 수사관들이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곧 어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 덕테이프라고 박스 테이프보다 조금 더 끈끈한 테이프 있어요. 그거랑 비닐이 감겨 있는 7살 JJ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너무 끔찍한 게 불에 탄 상태로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고 나중에 치과 기록 확인하고 나서 JJ가 맞구나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의 시신, 16살 타일리도 함께 있었어요. 시신은 너무 처참했어요. 이 부검 결과 타일리는 뼈에 뭔가로 찔린 듯한 그런 흔적도 있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들의 사망 추정일은 그 최대의 집에서 총소리가 나고 너구리 사체를 묻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였고, 그건 너구리 사체가 아니라 타일리였고, 얼마 안 가서 JJ도 살해된 뒤 누나랑 함께 이 땅속에 묻힌 거예요. 이 범행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친엄마의 남편, 외삼촌이 한 짓이었습니다. 최대는 이 발굴 현장 옆에 차를 대놓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구치소에 있던 로리였습니다. 로리는 알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시신이 곧 발견될 거라는 사실을. 근데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어요. 경찰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수색하고 있어? 응. 지금 뒷마당 다 뒤지고 있어.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베이비. I love you. 이 통화가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들끼리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요. 테드는 현장에서 도주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결국 FBI에 체포됩니다. 경찰은 이 부부의 살해 동기를 파악해야죠.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로리는 아이들이요? 걔네 아이들 아니에요. 좀비예요. 제가 알던 타일리와 JJ는 이미 죽었어요. 악마에게 점령당한 거라고요. 악마는 없애야 돼요. 그쵸? 그래서 좀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아이들은 이 로리와 최드의 오만한 그 종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 부부는 다음 달 되면 예수님 곧 재림하시고 결국 우리만 살아남게 될 텐데, 이 나약한 인간들,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건데 경찰인들 별 수 있겠어? 이런 허황된 생각 속에 살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이 로리와 죽은 알렉스 또 체드, 이들이 아이들을 살해하는데 동의한 건 맞는데 이 3명 중에 누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냐 이걸 밝혀야 하는데, 로리는 이미 사망한 자신의 오빠 알렉스가 했다 그러고 체드는 로리가 했다 그러고 알렉스는 죽고 없고, 경찰은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아이들이 살해됐는지 밝혀야 했어요. 아니면 이 셋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걸 배심원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JJ의 몸을 감은 덕테이프에서 로리의 DNA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2일이 되었어요. 이날은 로리와 체드가 주장하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 다 구치소에서 수감돼가지고 재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나? 지연된 건가? 다음날 체드는 바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제 믿을 구석이 없다 이건가요? 저는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로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요, 살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2021년 5월 25일 체드는 3건의 1급 살인, 1건의 1급 살인 음모, 2건의 범죄 음모, 2건의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로리는 2건의 1급 살인, 1건의 1급 살인 음모, 2건의 범죄 음모, 1건의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주장을 했고, 특히 체드는 전 아내 테미까지 살해했다고 기소했어요.
안타깝게도 전 남편 찰스 있죠. 이 찰스를 살해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 찰스의 살해에 분명 로리가 관여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알렉스가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로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치료를 좀 받고 정신이 온전할 때 그때 재판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 재판을 잠시 유예시켜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1년 뒤에 로리는 치료를 잘 받고 다시 재판에 참여하는데 검찰이 로리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너무 끔찍하니까 사건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살해해놓고 이 부부는 하와이에서 수영하고 태닝하고 쇼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엄마로서도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범죄죠. 로리의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든 사형만은 막아보려고 온갖 꼼수를 써요. 로리는 헌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형은 그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니 법치국가에서 헌법 다 무시하고 지들끼리 막 선택받은 자라면서 마음대로 행동한 건 생각이 안 나나 보죠. 올해 2023년 3월에 판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안타깝지만 로리에 대한 사형은 폐지되었습니다. 판사도 많이 아쉽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5월 12일 로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7월 31일이 선고일이었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어요. 체드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거의 막바지인데 최근 11월에 심리가 있었고 내년 2024년 4월에 8주 동안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종신형 선고가 유력하죠. 로리는 5번의 결혼과 그 최대의 알 수 없는 종교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았고 죄 없는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이게 뭐 한 사람의 인생이라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의 삶을 살았죠. 또 로리랑 체드는 아이들이 좀비가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사탄 씌인 거 아니었을까요? 로리는 이 체대 종교에 빠져 있을 때 자기는 막 특별한 사람이고 막 심지어 몰몬교 창시자인 조셉의 와이프인데 환생해서 이 생에 온 거다. 막 이런 허언을 남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선택받은 자면 뭐 어차피 지구 멸망할 건데 보험금은 왜 노린 거예요? 근데 모순되지 않아요? 1년 뒤에 지구 종말하는데 왜 살인까지 저질러서 보험금을 챙겨요? 결국 아이들과 찰스 또 태미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오늘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모두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팩트만 말씀드렸고 실제 몰몬교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 가지고 우리 종교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크다.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이 몰몬교가 범행을 조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라는 비주류의 선교사와 나르시시스트, 로리가 저지른 개인적인 범행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는 아이다호 렉스버그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